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변희재 대표 고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희재 고문님은 결혼하시잖아요. 조금 있다가. 네, 총선 이후에 결혼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뭐 약속한 거 지키지도 못하고 결혼부터 하네요. 날짜도 못 지킬 것 같아요. 왜요? 결혼 날짜를? 왜요? 5월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 그럼 언제예요? 네, 그래서 한 9월에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예식장이 없어요? 네, 예식장도 그렇고 제가 생각지도 않게 있었던 총선에 이렇게 좀 참여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나가시는 거예요, 선거에? 하여튼 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를 직접 돕다 보니 이건 전혀 계획이 없었고 제가 이 장인한테 허락받을 때 전혀 이거는 계획이 없던 게 장인한테 맞겠다. 예, 정치 절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스타트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본인도 이번에 후보로 나가는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역구 아니면 비례? 아니 그 비례 그 경선 그 K 오디션 팀하고 서무당이 같이 한다 뭐 그런 정도 되면은 오디션 뭐 붐 때문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뭐 그렇게 결정 났을 때 전제로. 잘 됐네요. 뭐 그냥 대충 웃음 번쩍한다고 하면 안 나가고 그 전면적 오디션 한다 그러면은 흥행 때문에 뭐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주얼리 선전하다가 그 결혼하시니까 주얼리 좀 선물해 보세요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됐네요. 뭐 다 엉클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뭐? 참 그렇죠. 뭐예요, 그게? 한강 오리알 아닙니까?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강 타조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네. 한강에서 우리 백조 타고 다니면서 둘이 한번 잘해봅시다. 오리 타고 다니면서. 씁쓸합니다. 네, 괜찮아요. 자,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표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을 접어들었는데요. 본격적인 총선 지원 행보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천안, 어제 청주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 번도 여기서 못 이겼습니다. 이번엔 좀 이기고 싶습니다. 이런 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먹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천안이? 네, 자기 충청도 돌면서 우리 한 번도 못 천안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3연패예요, 뭐 이러던데. 최근에 이제 천안 청주가 젊은 유권자들이 많고 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공장들이 그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경기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보수 정당에서는. 그럼 그게 뭐 경기 화성 그 무슨 벨트하고 다 연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이 3, 40대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 어때요? 글쎄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자체가 3, 40대 이렇게 뭐 붐을 일으키고 뭐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큰 차이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난 총선 때 비하면 현재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좀 장악력이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하죠. 이 젊은 층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으로 지금 가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기 나름이다. 예. 근데 다만 민주당은 지금 막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20, 30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좀 국힘당 하는 거 보면은 지난 총선 때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뭐 더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떻게 변수가 그 이야기도 씁쓸하네. 네. 아니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 건데 민주당은 더 추락할 수도 있지만은 더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국힘당은 전 요대로 이 점진적 하향세로 쭉 갈 것 같고. 그래요? 왜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일본이 같은 경우가 지금 조국 신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소나무당도 그렇고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립 잡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립 같은 게. 뭐 소나무당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물어볼게요. 소나무당 지금 옥중 창당이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창당식 합니다. 몇 시에요? 오후 3시에. 어디서요? 노무현 시민센터. 그 노무현 재단 예. 그 종로인가 그쪽에 있는? 예.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는 못 나오잖아요. 오늘 보석 심사를 합니다. 몇 시에? 오전에 하나요? 그래야지 아마, 오후에 나오죠. 오늘 못 나오고 보석 심사도 오늘은 어제 못 나오는데 창당식에는 이제 보석 이제 보석 심사를 오늘 해서 만약 거기서 오늘 나가라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 나올 수 있죠.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걸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이 구속된 다음에 창당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계속 창당 얘기를 해와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사전 구속으로 지금 중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참정권을 회복해달라. 그리고 출마 때문에 보석이 된 사례가 2사례를 저희가 찾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항변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뭐 저는 요즘에 재판부를 잘 믿질 않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판단했을 때는 뭐 장담은 못 하겠죠.
그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에 적법성 증거 능력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변호인이 뭐라고 하니까 선을 넘었다 그만해라 막 이러면서 조금 화를 내는 거를 제가 좀 봤는데 그 재판부하고 이 송 대표하고 관계가 좀 썩 매끄러워 보이진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가 또 그때 수위 있고 나와가지고 재판부 여기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게 의왕에 있는 그 구치소에서 지금 계시는데 네. 왜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유죄가 인정된 조국은 나와서 저렇게 불구속 재판받으면서 정치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물론 먹사안과 뭐 여러 관련된 뭐 정치자금법 위반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난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범죄 혐의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날 이렇게 만들고 형평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건 수사 가지고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돈 봉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구속의 다른 거 가장 큰 가지고 사유는 하니까. 정치자금을 왔기 때문에 이제 별건 수사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원의 이 뭐라고 하면 흑역사에 중요한 하나의 기점으로 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송영길 대표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는 게 송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구속의 패턴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돈을 받았고 안 받았고를 떠나가지고 이 구속을 시킨 그 과정은 좀 뭔가 깔끔하지 않거든요. 한번 읊어볼게요. 제가 처음에는 이정근 씨 비리 의혹입니다. 거기서 돈 봉투로 왔어요. 네. 돈 봉투 했는데 송영길 털었는데 또 안 나왔어. 그 다음 어디로 갔나? 먹사연으로 갑니다. 먹사연으로 갔다가 먹사연에서도 안 나왔어. 먹사연에 후원한 사람의 이야기까지로 넘어갑니다. 3단계, 4단계를 넘어가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억지로 구속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근데 이게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정치권의 이게 뭐 나쁜 악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적용하면요. 대한민국 이제까지 정치하신 분들 중에 감옥 안 갈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막 우리 댓글에 많이 올라오네요. 송영길 대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지금 한 마음으로 결집해야 되는데 왜 이재명 대표를 자꾸 비토놓는지 그것 때문에 좀 그래요 이러는데. 송 대표가 비토는 적이 없죠. 감옥에 있는데 뭐. 아니 변 대표가 이제 같이 송영길 대표랑 얘기하면서 비토놓는다. 제가 제3의 농객이기 때문에 저는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정치는 송 대표가 하는 거니까 비토는 적 없습니다. 조금 구분해서 받아라. 아니 근데 변 대표가 농객이지만 제가 하나 좀 충원을 드리자면은 이 정치 연합이라든가 어쨌든 야권의 흐름에 참여하시면은 그걸 좀 자제하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아야 되지. 잘못하고 있는 걸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나무당과 조국신당이 합쳐서 하면 시너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기본 유권자층이 달라요. 이 지지층이. 예, 조국 교수층은 좀 세련된 레프트층, 이 범정국적인 세련된 레프트층이고 송영길 대표 지지층은 호남의 정통 민주당층이기 때문에 지지층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조금 아까 좀 덜 세련된 사람들이 좀 덜 세련된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근데 호남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호남 분들이에요. 우리. 일단 송 대표는 광주의 지역구에 옥중 출마해서 뭐 솔직히 이거는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송 대표는 광주에서 인정 못 받으면요. 재판에서 정말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이 검찰한테 그냥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민주당 지지층이 송영길 대표를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서울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모습인데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변 대표님? 아니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막 공천이 막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뭐 대충 수습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면서 이제 확장해 나가냐. 그래서 제 일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나오고 있는 종로를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다음에 영등포 갑에 찾아갔잖아요. 그 김영주 부의장 나온. 뭐 그림 전환은 빨리 좋은 것 잘했다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은 그 공천 국면에서 점수를 까먹었잖아요. 네. 잊어버려야 돼요. 질문도 안 받아야 빨리 돼. 있겠지. 질문도 안 받아야 돼. 우리 그런 적이 없어. 우리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 전환을 했는데 특히 이제 종로의 곽상은 후보를 지원하신 건 굉장히 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또 연상시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정치의 출발이 사실은 친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등포 가신 거는 그럴 필요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영등포 가면은 한동훈하고 오버랩돼요. 한동훈하고 계속해서 격을 맞춰준다거나 같은 그림에 저는 나오면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양자 TV 토론회 하자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한동훈 이분은 지금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 계속 쫓아다니는. 이재명 워치 모니터고. 이재명 스토킹밖에 나는 정말 이 총선 취재하면서 매일같이 남의 당 공천 가지고 자기 당 공천도 골치 아픈데 매일 남의 당 공천 모니터하는 게 그거 이제 재미들었는데 저는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건 밟을 건 밟아줘야 된다는 거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깨버렸습니다. 이것도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항변이 분명히 일리는 있어요. 아니 대통령 자체가 여당 대표를 무시했는데 그렇죠. 밑에 똘마니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네. 다만 선거 때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이 집요하게 긁어대면 요게 가랑비 어쩌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같이 짚긴 짚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확 잡아서 지금 윤석열 자체가 지금 이 전국 돌아다니면서요. 거의 몇천 조를 뿌린다는 완전히 그 불법 선거하고 있거든요. 8조라는 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동훈한테 따져 묻고 해가지고 한동훈을 제압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데 여기다가 김어준이가 그러니까 김어준을 사회자 시켜줄게 이런 말 하는 거는 너는 나를 무서워서 토론을 안 하려고 하니 그럼 너가 편하게 사회자 너 쪽 붙여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엄청 기분 나쁘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롱과 깐죽 TV라는 너무 조롱하고 있어요. 그거 유튜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 여당의 하죠? 대표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비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준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 대표 말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의 책임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와라. 2대1로 덤벼라. 3자 토론을 하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 주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역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수준이면은 민주당에서도 그 한동훈 위원장 비슷하게 생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동영이라든가 또 누가 있을까? 이거 볼때기 뽀얀 사람들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 이현주 전 의원. 그다음에 그런 사람하고 그다음에 심판은 진중권 쓰고. 예. 진중권 붙여줄게 이렇게. 우리 진중권 데리고 와.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정봉주 전 의원 보낼게. 뭐 이런 식의 수준으로. 누가 한번 또 조롱해 줘야 돼요. 진짜 이 정치 자체를 조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야당은 심판받아도요. 여당이 그러면 안 되죠. 야당이 망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당이 이런 수준으로 정치하면 나라가 망해요. 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가 김건희 씨랑 토론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의제를 딱딱딱 던져야 한다는데 맞아요. 이거 아까 윤석열 그거 불법 선거 돌아다니는 거 플러스 알파 등등 검찰 조작사 쫙 해가지고 정식으로 의제를 집어 던지면요 한동훈이 답변 못할 게 수두룩하거든요. 또 이상하게 말장난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일단 입을 막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랑비 못 던질 수가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너무 대응을 못하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는 말은 다 본질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정통으로 콕콕콕콕 짚어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얘기니까 이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말 꼬투리 못 잡는 그 룰을 먼저 정하고서 좀 제대로 된 토론을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제가 제목까지 정해드릴게요. 경제와 민생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경제와 민생이라고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토론해야 되지 정치권에 나불나불대면서 말장난하는 토론회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 시점에서 그런 토론을 하자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런 토론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정리를 하고. 지금 한동훈은 정식 제안한 게 아니라요. 마이크 열고 확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정식 제안해버리는 게 좋아요. 토론 주제 중에 알리백도 들어가야 되고요. 탈원전도 들어가야 되고요. 네, 한동훈이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스토킹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정식으로 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왜 이러는지 이렇게 되면 너무 거대 야당의 대표를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흠집 내므로 인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요? 선거를 이제 흙탕물 선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진보 쪽에서도 이제 약한 진보, 중도 이런 분들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정쟁화 흙탕물 선거 전략입니다. 이게 반대로 이런 보수층은 집결합니다. 이미 결집해 이런 있죠.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밟아버려야 돼. 이건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보수는 집결하고 그러면 진보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은 계속 이제 이거 하면서 이재명 왜 도망가냐 이걸 계속 업을 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여튼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식으로 그냥 한방 퀴어 펀치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이건 이거 놓치면 안 된다. B급 예. 유튜브 수준에서의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또 한마디 했죠. 동훈 씨 거기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준석한테 어울리는 토론이에요. 이거. 화성을 출마 선언하면서 거기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나랑 붙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출신의 한정민 영업인재를 전략 공천했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를 그냥 밟아버린 거죠. 너는 이 30대 한정민 영입인재랑 어울려 이거예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 양양자 의원 이원우 가고 해서 반도체 벨트 네. 출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 출신의 30대 영입인재 제대로 된 사람을 넣어버리면 니들이 반도체를 알아? 딱 이야기해버린 거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싸다. 당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왜 화성에 왜 출마했는지 사실 알 것 같아요. 왜요? 대구에 여론조사 돌리면 2% 3% 나올 거 아닙니까? 화성에 돌리면 15% 나올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게 현재의 여론조사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수의 정통이 되고 싶다라면은 그런 하나의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2% 나오더라도 대구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자꾸 수치의 문제, 단기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하나의 상황 논리에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힘당에서는 이준석을 잡는 최적화된 카드를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 안 하고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까다로운 상대가 나왔다고 봐야 되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TK 표가 없어요. 원래부터 TK가 표가 없고 이제 20, 30대 이제 건달층들 이제 표가 있는 건데 건달층이요? 그게 이제 이낙연 씨하고 손 잘못 잡아가지고 다 붕괴된 상태에서 마지막 탈출구를 이제 젊은 층이 만들어 왔는데 잘못하면 여기가 이제 정치적 무덤이 되겠다. 다만 대구보다는 표가 많이 나올 텐데 표는 더 나올 거예요. 의미가 이제 있냐 이거죠. 여기서 뭐 대구에서 2% 나오는데 여기서 10% 나왔다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게. 이거 근데 민주당이 위기의식 가져야 돼요. 왜냐면요. 이준석하고 이 삼성전자 출신하고 대립구도가 짜지잖아요. 민주당이 사라져요. 그러네. 그러면 이준석이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이미지를 이 지역의 사람만 갖고 가잖아요. 그럼 민주당 표를 잠시 가게 됩니다. 여기 민주당 누가 나가는데? 현대자동차 공영훈 뭐 사장이 근데 그분이 너무 나가신 걸 아는데 올드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올드해 보이죠. 지금 30대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나오고 민주당의 이런 역사성하고 별로 이미지가 안 맞는 사람이 나와버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의 공간은 분명히 이제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공영훈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표를 얻어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36.6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윤석열과 적대를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참 적대인지 접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영훈 그 후보께서 이준석보다도 강하게 윤석열과 붙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붙어요, 그분이? 이슈를 가지고 싸워야지. 본인이 이제 자동차 산업 문제라든가. 저분이 이제 공영훈 씨가 이제 평생 이제 이 홍보 대관 업무를 했던 분이에요. 그럼 잘 하겠네. 제가 이제 미디어치라는 매체 할 때 제가 광고를 딸 때 그분한테 광고를 땄기 때문에 홍보 대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죠. 왜냐하면 대기업 대관 업무는 엎드려 비는 업무지 들이받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아니 엎드려 빌어봤으니까 뭐 싸우는 것도 잘하겠지. 한 번도 뭐. 싸운 적이 한 번도 이제 작은 매체한테도 엎드려 빌고 이게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과연 이 정권 검찰 정권하고 들이받는다? 그거 안 될 겁니다. 게다가 그분은 자기가 돈을 갖고 있던 데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비는 거 알았다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이었지. 네. 특별히 자기가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홍보 업무맨이 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메시지 하나 찍어줄게요. 윤 정권 계속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 폭망한다. 요거 딱 걸고 가세요. 그럼 이제 검찰에서 현대차에 전화 한 통 들어가죠. 그렇지. 세무조사하고 횡령 배임 비자금을 확인하고 쑥대밭을 만들고 압수수색 2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아니 근데 선거를 이기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 정권 계속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 망한다. 딱 요거 플랜카드 거셔야 돼요. 국힘당은 자기들에 걸맞는 사람을 공천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이 좀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두 당 경선 공천 상황 어쨌든 지금 좀 전체적으로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공천 상황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좀 한마디를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순천에 권향엽 씨도 그렇고 다시 이제 경선하기로 했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공천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임종석 실장 당 잔류하면서 좀 또 민주당은 어쨌든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홍영표 의원은 오늘 탈당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얘기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네, 아니 순천은 바로 잘 잡은 거고 네, 잘 이거 안 잡았어요.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걸 잘못된 게 있으면 빠리빠리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근데 순천은 사천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어쨌든 이거는 이 지지율로 봤을 때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몇 개 더 있었는데 더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잡고 지금 뭐 임동수 실장 같은 경우도 바로 잡힌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 지역구가 임종석 개인 지역구도 아니고 그 구청장하고 홍익 표현을 잘한 건데 자기가 탈당할 수 없는 거고 다 정리됐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권영엽 후보는 제 누나예요. 향엽이 누나 그러는 저희 당에 25년 근무한 선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저희 사실 이게 뭐 제가 보기엔 여성 몫이다 또 뭐 수행했다고는 관계없이 상관없어요. 당직자 몫인 것 같아요. 당직자 몫.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민주당은 비례대표에 당직자 몫을 2개씩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례연합 정당이 되면서 당직자들한테 포션을 주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 중에서라도 찾아서 준 것 같은데 줬으면 나도 주지 진짜 씨. 그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유영아 씨가 그리고 유영아 도태우 씨 그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대구 달서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지금 공천 받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박근혜 씨가 정말 3번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밥도 먹고 뭐 만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얻어낸 결과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아니 도태우 씨는 박근혜는 별 관계는 없고 뭐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박 대통령이 유영아 말고는 아무도 안 만나봤기 어쨌든 때문에 유영아를 챙겨준 거 아니에요? 문제는 네. 유영아죠. 유영아. 네. 그리고 도태우 씨는 아직 경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선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경선 붙이면 이 지역 대구 시민단체들이 거의 전체가 다 유영아를 반대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정도인데 경선 붙으면 무조건 지니까 유영아가 어거지로 이 박근혜 영향력을 봐서 거의 공천을 한 상황이어서 대구 이 지역구 국민들은 정말 우리가 개돼지냐 윤석열하고 박근혜가 그냥 밀실에서 정해가지고 박근혜 그냥 그 시다발이 하나 찍어주면 우리가 찍어야 되냐 해서 이게 지금 파장이 만만치가 않고 여기에 그래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금 출마를 한다는 지금 얘기가 대구 나왔어요. 달서예요? 원래는 달서가 아니라 저쪽에 권영진 지역구였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태극기 운동을 이제 탄핵무효 운동을 쭉 조원진 뭐 대표가 저도 같이 했었는데 유영아는 그걸 방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이 태극기 운동을 실제로 탄핵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럼 우리는 뭐냐 해서 조원진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여기 복잡한 구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원진 당 대표가 우리공화당 대표가 여기에 출마해서 유영아 씨 거를 뺏어온다는 거예요? 유영아한테 정면으로 문제제기 하는 거죠. 그럼 8년 동안 어쨌든 우리 같은 바닥에 있는 이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탄핵을 잘못했다, 태블릿을 조작했다 이렇게 외치고 싸워왔는데 이걸 전부 다 방해했던 게 유영아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한테 엎드려 기는 형국을 만들어 놔버렸는데 그 대가, 이제 남들이 진실 투쟁하고 정의 투쟁한 부분을 박근혜를 고개를 숙이게 해서 얻은 대가가 자기 공천 아닙니까? 이 문제 제기할 게 한두 개가 저만 해도 무슨 문제 갖고 있어요, 유영아에 대해서.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유영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박근혜를 탄핵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게 원래 맞을 텐데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윤석열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게 돼가지고 윤석열은 잘못한 게 없다고 떠들고 있는 그 반대에서 오히려 조원진 대표는 너는 왜 너네 그 주군을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 편에 서서 그러고 있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박근혜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박근혜 지지층에서 이거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가를 유영아의 공천으로 챙겼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어서 저는 조원진 대표가 출마하면은 저도 같이 가가지고. 그럼 조원진 대표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완전 결별하고. 결국 결별 일찌감치 됐고. 그러니까 무조건 유영아 말만 듣고 엎드려 다녔기 때문에 다 결별됐고. 그 전부터 조원진 대표는 보지도 않았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3지대 확장이 실패했다가 바로 이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의 지금 얘기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삭 죽기는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삭 추워도 뭐 이삭이 크지는 않는데. 설은 홍영표 이런 분들은 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안 갈 것 같아요. 민주주의 한다면 안 가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다른 모색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모색이라 하면? 뭐 총선 이후에 세판짝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보다는 대선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닌 새로운 대권 주자를 발굴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생각해 보면요, 서른이나 홍영표나 이 사람들은 좀 굉장히 좀 노동운동하고 개혁적인 입장에 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손을 잡은 것은 속된 말로 이재명 싫어서 손을 잡았던 거였거든. 근데 이낙연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낙연 대표한테 계속해서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반 이재명의 주자를 찾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